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썰밤에 연락을 드려봅니다. 요즘도 아파트 경비원에서 갑질하는 입주민들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저희 장인어른도 한때 경비원으로 일하셔서 그런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10년 정도 일하셨는데 그 사이 볼 꼴 못 볼 꼴 참 많이 겪으셨죠? 오늘은 그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속 시원한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는 가난한 농사꾼집 첫째로 태어나 참 힘들게 자랐습니다. 한 10살 때까진 그래도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는 살았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크게 기울었죠. 몰랐는데 아버지가 농사가 잘 안 되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크고 작게 돈을 많이 꾸고 다녔더라고요. 계산해보니 그 빚만 얼추 1,000만 원이 넘어가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그나마 있던 작은 밭대기와 집마저 처분하셨고요. 그 길로 저희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연고 없는 타지에서 4남매를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병약했던 어머니는 몇 년 안 돼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요.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오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인 거동조차 힘든 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고작 16이었어요. 게다가 밑으로는 줄줄이 어린 동생들만 셋이 더 있었죠. 서울 올라오고 나서부턴 한 번도 무언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라면 1개, 계란 1개를 사서 3일에 걸쳐 5식구가 나눠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린 동생들은 허구한 날 배고프다면서 울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미안하다고 울고, 정말 삶이 지옥 같았네요.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 된 제가 거기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지금이야 식당들이 다들 대행업체를 쓴다지만 그때만 해도 가게에서 직접 전속 배달원을 고용해 썼으니까요. 다행히 사장님도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이런저런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월급도 늘 일한 것보다 넉넉하게 넣어주셨고요. 쓰고 남은 식재료나 이런 것도 가져가라며 따로 챙겨주곤 하셨죠. 어린이날엔 동생들 가져다 주라며 짜장면과 탕수육을 만들어주기도 하셨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요. 병원비만 수십만 원이 깨졌는데 말이 수십만 원이지 지금 돈으로 치면 몇백은 좋게 됐을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는데 그 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결국 혼자 두려움에 덜덜 떨다 중국집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제가 아는 유일한 어른은 중국집 사장님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야멸차게 전화를 끊을 수도 있다고 단단히 각오를 했는데 웬걸 사장님은 가타부타 더 말도 않고 어디 병원이냐고 묻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냐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더군요. 아이고, 오늘 왜 출근을 못하나 했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인석아,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일단 지하 식당 가서 배부터 채우자꾸나. 그치만 병원비가... 그건 어른인 사장님이 해결할 테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사장님은 얼떨떨해하는 제 손을 끌고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일 비싼 돈가스를 시켜주셨죠.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속 든든히 먹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법이야.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중에 제가 어른 돼서 성공하면 꼭 잊지 않고 이 은혜 갚을게요. 아이, 거참. 아직 어린 녀석이 별소리를 다 한다. 됐으니까 얼른 먹고 엄마한테 가보자. 사실 사장님도 절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힘들 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었죠. 그래서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그분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말이죠. 사장님에겐 딸이 둘 있었는데요. 그중 둘째인 영숙이가 유독 저를 잘 따랐어요. 원래 오빠가 갖고 싶었다면서 오빠 하고 제 뒤를 졸졸 쫓아다녔죠. 그때만 해도 영숙이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냥 귀여운 동생 같기만 했는데요. 이게 웬걸, 영숙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제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르더니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사랑이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영숙아, 난 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생각해보면 되잖아. 나 정도면 솔직히 오빠한텐 차고 넘치는 여자 아냐? 나이도 6살이나 어려, 얼굴 예뻐, 애교 많아. 부족한 게 없잖아. 누가 너 부족해서 그렇대? 넌 나한테 그냥 좋은 동생이야. 사장님 따님이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돼? 오빠 우리 아빠 좋아하잖아. 나랑 결혼하면 우리 아빠랑도 한 식구가 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영숙이, 너 사장님 산모님 생각은 안 해봤어? 귀하게 키운 딸이 가게 배달원한테 이러는 걸 알아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10년 가까이 보고도 아직도 몰라? 그 뒤로도 영숙이는 제게 줄기차게 구애했어요. 만나달라고 어찌나 끈질기게 조르는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나중엔 한 번만 데이트 해주면 다신 귀찮게 안 하겠다는 말에 넘어가 영숙이와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극장 앞에서 만난 영숙이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옅게 화장한 얼굴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숙녀가 따로 없더군요. 그때까지 이성에게 흥미가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영숙이를 보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어떤 영화를 봤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군요. 맞아요. 영숙이한테 완전히 홀려 있던 거죠.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버렸으니 당연히 데이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저는 영숙이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영숙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죠. 그만큼 사장님 부부에 대한 죄책감도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이 전처럼 제 동생들이나 어머니를 챙겨줄 때면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죠. 결국 영숙이와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무렵 용기를 내 사장님 사모님에게 영숙이와의 관계를 털어놨어요. 제가 영숙이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영숙이를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영숙이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니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은 충격받았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 이내 영숙이를 보며
너도 같은 마음인 거냐? 하고 묻더군요. 영숙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말이죠. 그러자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그래, 두 사람 마음이 진심인 건 잘 알겠어. 하지만 진철군, 자네도 알지? 이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놈인지.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딸들만큼은 좋은 집안의 시집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으면 해서 내 어렵게 빚까지 내가면서 대학 공부까지 시킨 거야. 그러니 난... 사장님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그것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충분히 짐작이 갔어요. 잠자코 있던 사모님도 입을 여시더군요. 알잖아요. 우리가 진철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근데 아직 어린 동생들 셋에 아프신 어머니까지. 세상 어느 부모가 그런 집에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차라리 면전에서 너 따위가 어디 내 딸을 넘보냐며 욕이라도 먹었으면 덜 죄송했을 텐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저도 알았어요. 사장님 내외 두 분이 영숙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지, 제가 얼마나 못난 신랑감인지 스스로가 참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영숙이에게 이별을 통보했고요. 사장님께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도망치듯 일도 그만뒀네요. 영숙이는 집을 알고 있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아예 다른 동네에 있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갔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때라 그렇게만 해도 연락이 영영 끊기는 건 흔한 일이었죠.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렇다고 드러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섬유공장에 취업해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업무 강도가 세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이제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버티려 마음 먹었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제가 공장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어머니가 그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주검을 발견하고 어찌나 황망하던지 바로 119 구조대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한참 늦은 뒤였죠.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어찌저찌 빈소를 차렸어요. 문상객도 화한도 없는 참 초라한 장례식이었죠. 상주 옷을 입은 채 멍하니 어머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평생 병으로 고생만 하다 떠나신 어머니가 너무 가여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거의 오열하다시피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쓱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니 놀랍게도 거기엔 중국집 사장님이 서 있었어요. 사장님, 여긴 어떻게... 인석아, 너는 어떻게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락도 안 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꼭 연락하라고 했지? 옛날에 사장님이 보호자 자격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준 적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한 병원 관계자 중 한 명이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 전화 한 통에 당장 달려와 준 사장님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면목이 없더군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요. 그렇게 사장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
실망은 무슨. 그땐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게 내게 모진 말을 했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런 일 있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원래 경사는 몰라도 조사는 꼭 주변에 알려야 하는 법이야.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어려서부터 쭉 너 혼자 동생들하고 어머니 책임지며 살았으니 몰랐겠지. 앞으로는 내가 하나씩 다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근데 너 짜장면집 물려받을 생각은 있는 거냐? 영숙이가 전부터 자기 남편이 가게 물려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놨었는데. 네? 그게 무슨... 뜻밖의 말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사장님이 제 머리를 흐트러뜨렸어요. 어려서부터 종종 하던 친근한 스킨십이었죠. 인석아, 영숙이가 너 떠나고부터 밥도 안 먹고 허구한 날 울기만 해. 이 살이 하루가 다르게 쪽쪽 빠져서 지금 살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 딸 살리려면 별 수 있나? 지가 좋다는 놈하고 결혼시켜야지. 사장님, 그럼... 그래. 앞으론 사장님 대 직원이 아니라 장인어른 대 사위로서 잘 해보자.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정확히 3년 후에 저는 영숙이와 식을 올렸고요. 사장님 밑에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저와 아내를 닮은 딸, 아들도 하나씩 낳아 부모가 되기도 했고요.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두렵진 않았어요. 제 곁에는 뭐든 다 알려주는 장인어른이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제 앞을 먼저 걸어간 어른이 있다는 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게 참 큰 힘이 되더군요. 그런데 행복 뒤엔 늘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장인어른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친구의 빚 수백만 원을 잔뜩 떠안게 된 거였죠. 말이 수백만 원이지. 그때 물가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은 되는 큰 돈이었어요. 결국 장인어른은 가게를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 충격으로 쓰러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죠. 장인어른이 그렇게 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더군요. 그날로 바로 공장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고요. 주말엔 경마장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쓰리잡을 뛰어도 6 식구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성인이 돼 다들 제밥벌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동생들까지 책임져야 했다면 아무리 저라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장인어른은 참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아이, 미안하네. 내가 멍청하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자네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이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은혜는 무슨?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장인어른이 어린 저를 걷어주시지 않았으면 전 진작 죽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꼭 은혜 갚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제야 그 다짐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기쁜걸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건강만 신경 쓰세요. 고맙네. 내가 사위 하나는 참 잘 들였지.
다행히 장인어른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이 퇴원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버스 정류장에 웬 벽보 하나가 붙어 있더군요. 신인 드라마 작가를 뽑는다는 공고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제가 타려는 버스가 유독 늦게 와서일까요? 꼼꼼하게 그 공고문을 읽게 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사실 학교 다닐 적에 제가 작문 실력이 꽤나 좋았거든요. 과제로 시를 써서 낸 적이 있는데 따로 교회 상까지 받았었죠. 국어 선생님도 제 글솜씨가 남다르다면서 다른 반에까지 가서 저를 칭찬해댄 탓에 다른 반 애들이 저를 보겠답시고 우르르 몰려온 적도 있었네요. 불현듯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버느라 잠잘 시간도 없었으면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운명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날로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드라마 작법책을 읽었어요. 대충 어떻게 써야겠다 감을 잡은 뒤로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다행히 아내도 장인어른도 그런 제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응원해줬어요. 특히 아내는 제가 쓴 원고를 읽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도 많이 해줬죠. 아내가 드라마 매니아였거든요. 그렇게 3개월 만에 간신히 단막극 원고를 탈고할 수 있었네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완성된 따끈따끈한 원고를 품에 안고 우체국까지 달려갔던 그날이 그때의 뿌듯함과 상실감, 기쁨과 슬픔, 그 모순된 감정은 아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달 뒤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어요. 불합격이었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돈이나 벌 걸 괜한 시간 낭비를 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했죠.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게 웬걸 방송국이라 하더군요. 제 원고가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한 PD 마음에 들었다고 한번 드라마화 해보지 않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을 PD와 씨름하면서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고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죠. 제 첫 작품이 TV 브라운관에 나가던 날 어찌나 떨렸는지 몰라요. 병원에 계시던 장인어른도 그쯤엔 건강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셨는데요. 저보다 더 덜덜 떨면서 TV 앞에서 드라마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마침내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보잘것없게만 느껴지던 제 글에 PD의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지니 그래도 제법 봐줄만 하더군요. 드라마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 석자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놀리듯 웃었어요. 뭐야? 여보 울어? 얘들아 아빠 운다 놀려주자. 우는 거 아니야.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러자 잠자코 있던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울면 뭐 어때서? 우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오늘 같은 날은 울어도 되지. 자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네. 나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일하느라 잠잘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언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내가 여태 본 드라마 중에 제일 훌륭했네. 우리 사위 정말 장하고 기특해. 장인어른의 그 말에
간신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버렸어요. 결국 장인어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제가 바로 대박 작가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과 병행하면서 꾸준히 드라마를 계속해서 썼고요. 그중 한 편이 대박이 나면서 결국 완전히 전업 작가가 될 수 있었죠. 그러자 돈이 순식간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빚을 갚고 집을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드라마를 쓸 때마다 그 돈을 모으고 모아 몇 년 뒤 작은 콘텐츠 제작 회사를 차렸어요. 그때부터는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 들어왔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꽤 괜찮은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쯤 장인어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직 무명 작가일 때 수입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작하셨던 일이기에 그만두라 말씀드렸는데요. 몸이 멀쩡한데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이 자네가 매일 글을 써야 몸살이 안 나는 것처럼 나도 매일 이 아파트 출근해서 한 바퀴 순찰을 돌아야 건강해. 힘에 부친다 싶으면 어른이 알아서 그만둘 거니까 걱정하지 말게나.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차마 뭐라고 더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그냥 내버려 두라기에 그럼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빠진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강하게 말씀드려서 진작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장인어른이 일하면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말이죠. 평소처럼 차를 타고 회사를 출근하던 길이었어요. 사무실이 장인어른이 일하는 아파트 근처에 있어서 출근할 때마다 안부를 물을 겸 인사를 드리고 가는데 그날따라 장인어른이 경비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말이죠. 일이 바쁘신가 보다 하고 다시 차에 올라타 회사로 가려는데 갑자기 쓰레기장 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영감탱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당신 밥줄 끊기고 싶어?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면 그 업체에서 수거 자체를 안 해간다니까요. 그럼 결국 입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 더 쾌적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웬 남자가 장인어른에게 쓰레기 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곱게 말해서 들을 인간이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버럭 성을 내더군요. 웃기고 자빠졌네. 어디서 늙은 게 나한테 훈수질이야? 누가 보면 어디 유명 대학 교수라도 되는 줄 알겠어? 남의 집 지키는 개 노릇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아이 개라뇨 선생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어쭈. 어디 입주민이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진짜 한번 잘려봐야 정신 차릴 늙은이네? 한창 말다툼이 이어지더니 이내 장인어른의 짤막한 비명이 터졌어요. 어지간해선 장인어른 체면을 생각해 그냥 지켜만 보다 조용히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 차에서 내려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눈앞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글쎄 웬 놈팽이 같은 남자가 저희 장인어른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딱 봐도 저나 장인어른보다 훨씬 어려 보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가가서 따지자 그놈이 놀랐는지 장인어른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휙 놨어요.
그 반동으로 장인어른은 땅에 그대로 처박히셨죠.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놀란 제가 허겁지겁 달려가 장인어른을 일으켰어요. 안 그래도 연세가 들면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 중이셨는데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신 건지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앓는 소리만 내시더라고요. 그 사이 그놈은 아파트 정문을 향해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그 뒤를 쫓았죠. 어찌나 잽싼지 그새 참 멀리도 도망갔더군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땐 운동회 괴주를 도맡아 했을 정도로 발이 빠른 편이었거든요. 아직 그 실력이 죽지 않았는지 놈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갔고요. 다행히 놈이 아파트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을 수 있었네요. 너 이 자식 어딜 도망가려고? 지금 우리 장인어른 허리 다친 거 안 보여? 어디 어른 멱살을 함부로 잡았다가 내팽개쳐? 넌 부모도 없냐? 이거 놓으세요. 애초에 저 경비가 말을 함부로는 개뿔. 내가 너랑 우리 장인어른이 대화하는 거 다 들었거든? 집 지키는 괜히 뭐니 아주 있는 대로 막말을 한 게 누군데? 그리고 애초에 네가 쓰레기 배출 규정을 안 지킨 거잖아. 제가 바른 말만 하니 뭐라고 더는 핑계댈 게 없었나 봐요. 혼자 있는 대로 성질을 내면서 그러더군요. 치료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보내주세요. 출근해야 하는데 늦었다고요. 놓긴 어딜 놔? 또 도망가려고? 멀쩡하게 회사도 다니는 놈이 어디 나이 한참 많은 어르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제가 노성을 지르며 따지자 놈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까 들었던 목소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놈의 실루엣 같은 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거예요. 마치 제가 아는 사람 같았죠. 너 나 알아? 혹시 우리가 언제 만난 적 있나? 제가 그쪽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봤죠, 당연히. 제 물음에 놈은 펄쩍 뛰면서 부정했어요.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듣는 순간 확실히 알겠더군요. 놈의 정체를 말이에요. 하지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대체 왜?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놈의 얼굴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놈이 미처 반항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대로 마스크를 벗겨버렸죠. 역시나 드러난 얼굴은 제가 예상한 그 얼굴이었어요. 바로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었죠. 박성훈 대리, 자네가 어떻게? 박 대리는 평소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제가 참 아끼던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봉 협상 때도 늘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박 대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죠. 아니, 자네가 어떻게? 자네 여기 살았나? 아니, 그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물쭈물 대답하던 박 대리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사 온 지 몇 달 안 돼서 경비 아저씨가 대표님 장인어른인 걸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장인어른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자네 이렇게 저급한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다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니까 울컥해서 그만. 아무리 울컥한다고 해도 집 지키는 개라는 둥,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인가? 경비 서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데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멱살까지 쥐어? 자네가 멱살 쥐었다고 내팽개치는 바람에 지금 장인어른은 가뜩이나 안 좋은 허리를 또 다쳤어. 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병원 치료비도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박 대리는 거의 땅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고개를 조아리고 싹싹 빌었어요. 뒤늦게 달려온 장인어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홍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게 말이죠, 장인어른. 저는 난감한 기분으로 박 대리와 제 관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장인어른도 뜻밖이었는지 입을 떡 벌리고 놀라시더군요. 아니 그럼 이 703호 입주민 선생님이 홍서방 회사 직원이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직원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큰일을 당하게 하고. 아유, 됐네 이 사람아. 이게 왜 홍서방 탓이겠어? 그 선생님도 이만 일어나시죠. 장인어른은 참된 어른답게 박 대리를 용서했어요. 그때까지도 고개를 조아리고 있던 박 대리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저희 대표님 장인어른이신 것도 몰라 뵙고, 제가 이마에 내 사위가 누구라고 써붙이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아까 일은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름 부드럽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선생님 입장에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저야말로 쓰레기 버리는 걸로 싫은 소리 들었다고 욱해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쓰레기 제대로 처리해서 버릴게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니까 이쯤에서 잘 마무리하고 더는 얼굴 붉히지 마시죠. 그렇게 그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 직원은 거듭 사과하다 회사로 먼저 갔고요.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검사 결과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근육통일 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박 대리가 훨씬 더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말이죠. 박 대리와 있었던 일은 회사 사람들 그 누구도 몰랐어요. 박 대리야 당연히 함구했고요. 저도 굳이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박 대리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 황당하더군요. 그게 요즘 박 대리가 사람들만 모였다 하면 자꾸 대표님 욕을 해대서 말이죠. 참 뻔뻔하다 싶었지만 억하심정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도 욕한다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괜찮아. 아니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요. 칼로 찔러서 죽이고 싶다느니 뭐니 그런 돈 없는 소리까지 한다니까요. 어제는 듣다 못해 경희 씨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굴 편드냐는 등 대표님이랑 붙어먹은 거 아니냐는 등 별 저급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 대표로 제가 온 거예요. 직원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그 자리에선 별일 없었다 대충 둘러대고 일단 직원을 돌려보냈는데요. 박 대리를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한번 불러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로 갔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박 대리가 업무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 뭡니까? 다른 직원이 곧 끝날 것 같다고 알려줘서 일단 그 앞에 선 채로 기다렸는데요. 문득 박 대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메일함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낸 메일 목록 중 하나가 그냥 영어로 다이어리라고만 쓰여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개인 일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회사 메일에도 남기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메일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 메일에 첨부돼 있던 다이어리라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봤죠. 역시나 박 대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일기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대리는 이미 저와 장인어른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이사 직후 저희 장인어른과 얘기를 나누다가 사위가 저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고, 그때 이후로 쭉 저에게도 장인어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였죠. 그러면서 제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괜히 장인어른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갑질 아닌 갑질을 했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나쁜 일을 지시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사장이 직원에게 시킬 수 있는 당연한 업무 지시를 가지고도 자기를 무시했다는 둥, 괴롭히려고 했다는 둥 하면서 장인어른에게 해코지를 했더군요. 가령 제가 거래처 미팅 때문에 외부 회의실을 예약해달라고 한 것도 부당한 추가 업무라면서 화를 참지 못했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 바로 장인어른에게 소음 문제로 시비를 걸어 1시간 동안 별의별 모욕을 다 했더라고요.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저희 장인어른에게 직접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심지어 주차나 쓰레기 버리는 걸 시키기도 했더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착한 장인어른이 제가 괜히 마음 쓸까봐 이 사실을 다 함구하고 있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뒤늦게 장인어른을 찾아가 그 메모장에 적힌 내용이 다 사실이냐 물으니 맞다 하시더군요. 아니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 쓰레기 문제로 일이 터졌을 때 제게 다 말씀하시죠. 그 친구가 일도 잘하고 회사에 보탬이 많이 된다며. 자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직원을 어떻게 자르라고 해? 나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라면 제가 그렇게 했다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왈칵 성을 내자 장인어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하네, 홍서방. 이 늙은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다 알게 됐으니 괜찮아요. 박 대리는 당장 해고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나. 나는 그 젊은 양반이 왜 그렇게 내게 못되게 구는지가 늘 의문이었는데 다 자네 때문이었구만. 회사 대표란 사람을 참 질투하는 것 같더라니만 가엾게도 열등감에 찌든 작자야. 가엾긴 뭐가 가여워요. 장인어른은 그렇게 당하고도 화도 안 나세요? 물론 화나지. 나이 먹는다고 사람들이 다 부처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당한 일 따지고 든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나. 자네가 해고한다고 했으니 그걸로 됐다 치고 그냥 이대로 묻어야지. 그때만 해도 아파트 경비원 갑질이 이렇게 공공연한 사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박 대리가 저나 장인어른에게 범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으니 자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박 대리에게 해고 통지를 했죠. 그런데 박 대리는 뻔뻔하게도 억울한 피해자인 양 굴더군요. 대표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때 일은 분명 좋게 해결된 거 아니었나요? 대표님, 장인어른도 괜찮다 하셨잖아요. 그건 자네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전혀 몰랐을 때였고, 그때 내가 본 그 일만 전부가 아니었지 않은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대표님, 장인어른이 뭔가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얘기는 자네 메일에 있던 일기장이 다 했지. 제 말에 박 대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아니,
설마 그걸 보신 겁니까? 아니, 왜 남의 메일을 말도 없이 열어보세요? 지금 그걸 따져 물을 땐가? 자네 애초에 나랑 장인어른 사이를 다 알고 있었지 않나? 그런데도 모른 척 나한테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걸 장인어른 괴롭히는 걸로 풀어? 차라리 나한테 와서 따졌어야지. 왜 죄 없는 노인네한테? 이 일기라는 게 원래 좀 과장해서 적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화날 때마다 마구잡이로 막 써내려간 거라 과장해서 쓴 게 많아요. 거기 써진 걸 다 믿으시는 건 아니죠? 장인어른한테 이미 사실관계 확인도 다 했네. 그러니 더는 잡아댈 생각 말고 깔끔하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게. 더는 자네하고 말도 섞기 싫으니까. 아이,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해고라뇨. 저도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 잘리면 저희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그걸 걱정한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따위로 굴어. 됐으니까 더는 인정에 호소하지 말고 썩 꺼지게. 제 녹이 섞인 고함에 박 대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죠. 직원들에게 숨겼다가는 괜히 이상한 소문만 돌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장인어른이 박 대리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다. 그런데 박 대리가 그걸 알고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을 때마다 장인어른을 괴롭혔다 정도로만 말이죠. 직원들 모두 놀라더라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저만 해도 박 대리가 싹싹하고 일머리 있는 좋은 직원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걔 중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바로 박 대리보다 아래인 후배 직원들이었죠. 박 대리님 원래 부장님들 있을 때랑 저희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욕도 많이 하시고 일도 자꾸 떠넘기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선 박 대리님 폭탄이라고 불렀어요. 재수폭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평소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 앞에선 어떻게 하고 다녔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그렇게 박 대리의 실체를 알고 나니 그동안 박 대리가 했던 업무들도 잘했던 게 맞는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박 대리가 관리하던 회계장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달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회사 자금을 계속해서 뒤로 빼돌렸더라고요. 한 반년 전부터는 아예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과 허위 거래를 해 돈을 세탁했고 말이죠. 피해 규모를 확인해 보니 그 액수만 무려 3억 원에 달했어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박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딱 잡아떼더군요.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자 그제야 자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도박으로 남긴 빚이 수억 원이라 그 빚을 청산하고 싶은 욕심에 그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나 몰래 회사 돈을 3억 원 가까이 빼돌려놓고 뭐? 선처를 부탁해? 저도 염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 병든 어머님과 이제 겨우 유치원 다니는 아들도 믿는 거. 안 그래도 회사 잘린 뒤로 어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머님도 집사람도 근심이 크고요. 가져다 쓴 돈은 제가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박 대리는 이번에도 제게 온정을 호소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문제다 싶어 고민 끝에 경찰에 박 대리를 신고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을 괴롭힌 거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도
회사 돈을 뒤에서 몰래 횡령한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박 대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자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번엔 박 대리 가족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특히 그 박 대리 어머니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자기 아들이 이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아냐면서 오히려 악덕업소로 고발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합의를 해달라고 애원해도 모자랄 판에 역으로 큰 소리를 치니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을 때도 당장 찾아와서 따지려는 걸 우리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서 참은 거라고. 근데 해고시킨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보내려고 해? 네가 회사 대표면 다야? 누명이라뇨? 이미 박 대리 본인이 다 시인한 일입니다. 통화 녹음한 거 들려드려요? 아이 됐고. 내가 우리 아들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잖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잘 키웠는데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대표 당신이 어거지로 협박한 거 아니야? 어? 참나.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어차피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테니까요. 야! 너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도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그러면 안 되지. 어디 남의 생떼 같은 자식을 범죄자로 몰아서 콩밥 먹이려고 해? 네 자식도 똑같은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제 자식이 왜 똑같은 꼴을 당합니까? 전 제 자식들한테 남의 돈 탐내지 말라고 제대로 가정교육하고 있는데요. 제 말에 박 대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씩씩거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가슴을 치며 울더군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주 제대로 된 악덕 사장한테 걸렸구나. 허구한 날 제대로 된 보수도 못 받고 야근에 철야에 일이란 일은 혼자 다 하더니 갑자기 팽 해버리고, 그리고 이젠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죄 없는 애를 죽이려고 하네. 귀신은 뭐하나, 이런 몹쓸 놈 안 잡아가고.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돌아가 주세요. 못 가! 아니, 안 가! 우리 아들 집으로 돌려보내줘. 머리털 하나 상한 곳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 전까진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도무지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 대리 아내도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같이 눈물만 짜내고 있더군요. 그 고부 때문에 직원들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경찰을 불렀고요. 둘 다 반어거지로 경찰들에 의해 쫓겨났네요. 이거 안 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잡아가려고 해? 너네가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이놈들아? 내가 이러라고 이 나이 먹어서까지 꼬박꼬박 세금 냈는 줄 알아? 당장 저 대표놈이나 끌어내라고! 나쁜 놈은 저놈이라고! 아유, 어머님, 여기서 자꾸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재판 앞두고 있는 아드님만 더 불리해져요. 경찰의 그 말에 박 대리 어머니는 그제야 악을 쓰던 걸 멈췄어요. 그리고 순순히 경찰들 손에 끌려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 사람으로서 연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좋은 일도 아닌데 그냥 이쯤에서 덮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어쨌든 법적 공방이라는 게 피해자들에게도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일인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박 대리에게 저희 장인어른이 당했던 걸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군요.
여기서 그냥 물러서면 저는 물론 저희 장인어른까지 호구로 만들어 욕보이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박 대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 5년도 안 되는 적은 형량이었지만 그래도 호적에 빨간 줄을 그은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뒤로 박 대리의 인생은 쭉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 빼돌렸던 회사 돈도 집안 빚을 갚는 데 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박 대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자였어요. 출소 후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전과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고요. 결국 좌절해 집에서 술만 퍼먹다가 다시 도박에 빠져들었죠. 처음엔 박 대리 부인이 남의 집 살이에서 벌어온 푼돈을 강제로 빼서다 한 모양인데요. 나중엔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하더군요. 순식간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갚을 도리가 없자 결국 부모고 처자식이고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몇 년 전 지하철에서 박 대리가 노숙하고 있는 걸 봤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때 같이 일했던 직원인 만큼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장인어른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경비원을 그만두자마자 장모님과 함께 평생 소원이던 전국 일주를 하셨고요. 지금은 고향에 정착해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죠. 저도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찾아뵙는데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셔서 그런지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